어제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이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이 이슈가 된 곳에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연이어 지방선거에서 패한 공화당에게는 그림자가 짙어지게 됐습니다. 텍사스주 동부에 있는 한 화학물질 공장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연방의회의 유일한 팔레스타인계 라시다 트라이브 하원 의원이 반유대주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담긴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억류 중인 12명의 인질을 석방하고 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카타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협상을 중지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어제 저녁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의 급여를 $1로 삭감하는 수정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조지아주 사상 처음으로 한인 시장이 탄생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던 브룩헤이븐 시장 선거가 내달 5일 결선 투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미국 주요 도시 중에서 상점 절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뉴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IT 전문 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동부 표준시로 오늘 오전 9시 전후를 기해 챗 GPT 접속이 약 90분가량 중단됐습니다. 연방 하원의 제임스 코모 감독위원장은 소환장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독죄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반드시 답변을 받아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CNN의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49%를 받으면서 45%를 받는 데 그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정말 밀리고 있는 것인지,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잠시 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수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이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이 이슈가 된 곳에서 승리하면서 연이어 지방선거에서 패한 공화당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글렌 영킨 주지사의 입지가 좁아졌는가 하면 켄터키주에서는 트럼프가 지지한 공화당의 데니얼 카메론 후보가 민주당의 앤디 베시어 주지사에 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은 낙태를 둘러싼 논쟁이 선거에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증거와 함께 축하할 만한 좋은 소식을 많이 얻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젯밤 X에 올린 글에서 오늘 밤 미국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투표했고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하이오주의 선거 결과를 언급하면서 우리 행정부는 계속해서 생식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고 의회의 연방법에서 로 대 웨이드 보호를 완전히 복원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 확립이 주민투표에 붙여져 찬성 60% 대 반대 40%로 통과됐습니다. 오하이오는 과거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8%포인트 차로 승리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오하이오주는 주 헌법에 낙태를 포함해 개인에게 자신의 생식 관련 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권리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또한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트럼프가 26%포인트 차로 이긴 켄터키주에서 그가 지지한 후보 데니얼 카메론 주 법무장관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베시어는 토론회와 텔레비전 광고에서
공화당 후보인 카메론의 낙태 관점을 비판했습니다. 한 광고는 12살 때 의붓 아버지에게 강간당한 후 유산한 여성이 등장해 강간과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낙태에 반대하는 카메론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편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낙태권 옹호자로 자신을 포장한 댄 맥카페리가 주 대법원의 공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에서는 민주당이 주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지키면서 주 하원의 주도권을 공화당으로부터 뺏었습니다. AP는 낙태가 전국적으로 주요 이슈였다고 분석하고 이는 내년에 경쟁이 치열한 선거에서 공화당원들이 걱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글렌 영키는 2021년 돌풍을 일으키며 신승을 거뒀고 2023년 주의회 선거에 집중해 주의회를 공화당이 완전히 장악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바람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영키는 공화당이 주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지키고 2021년 선거에서 가까스로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으로부터 다시 다수당 자리를 빼앗기 위해 수천만 달러를 모금했었습니다. 민주당에 좋은 소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이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는 없었다고 AP는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지지나 영향력이 투표율을 높여준 후보도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연이어 특별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80세의 대통령이 직무 수행 능력과 연임하기에는 너무 고령이라는 등의 광범위한 회의론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어떻게 될지는 2024년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AP는 진단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승전보가 들려온 곳도 있습니다.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촌으로 잘 알려진 브랜든 프레슬리의 도전을 받았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편 한인 데이빗 오 후보가 출마해 관심을 모았던 필라델피아 시장 선거는 민주당의 셔릴 파커가 승리하면서 첫 여성 시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텍사스주 동부에 있는 한 화학물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텍사스주 샌제신토 카운티 보안관실은 수요일 오전 휴스턴에서 북동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세퍼드 지역의 사운드 리소스 솔루션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을 보면 이 공장에서 거센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대규모로 솟아올라 이 일대의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장은 넓은 목초지의 한가운데 있어 가까이에 민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곳에서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자일렌과 톨루렌, 아세톤 등 산업용 화학물질이 원료들입니다. 보안관실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이 공장에 있던 직원 19명 중 1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그 밖에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공장과 비교적 가까운 사립학교에 있던 어린이 31명을 거리가 떨어진 목장으로 급히 대피시켰다가 부모들에게 인계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당국은 화재 신고 직후 해당 공장 반경 5마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가 현재는 대상 지역을 반경 1마일로 축소한 상태입니다. 당국은 또 주민들에게 주택의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차단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는 59번 고속도로는 폐쇄됐습니다. 보안관실은 현재로서는 공기 중 화학물질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의회의 유일한 팔레스타인계인 라시다 틀라이브 하원 의원이 반유대주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담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화요일 연방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인 틀라이브 의원에게 견책 징계를 내리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34표, 반대 188표로 가결했습니다. 하원 내 공화당 진영에서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 민주당 의원 22명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원 가운데 4명은 반대했습니다. 견책은 미국 의회가 의원들에게 내리는 여러 징계 조치 중 하나로 주로 의회에서 욕설, 폭행을 하거나 동료 의원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 또 뇌물을 받은 경우 등에 내려집니다. 의원직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과 달리 이 견책은 의원의 권한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견책을 받는 의원은 징계결의 투표가 진행되고 의장이 사유를 낭독하는 동안 의장석 아래 연단에 서 있는 등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는 정치적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틀라이브 의원은 지난 3일 본인의 X 계정에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자들이 강에서 바다까지라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올렸는데 1960년대부터 팔레스타인 독립을 주장하는 여러 단체가 사용해온 구호이기 때문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하마스를 비롯한 극단 세력과 반유대주의의 성향 인사들에게 있어서 강에서 바다까지라는 구호는 이스라엘의 소멸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르단강과 지중해 사이에 자리한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을 몰아내자는 것입니다. 이 징계 결의안을 발의한 조지아주의 공화당 소속 리치 매코믹 연방 하원 의원은 이 구호를 전자의 의미로 해석해 틀라이브 의원이 지난달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홍보하고 이스라엘 국가 파괴를 촉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매코믹 의원은 의원실 직원들이 심각한 폭력 협박을 받아 조지아주 커밍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 문을 한시적으로 닫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가 일시 휴전을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억류 중인 10여 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을 중재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카타르가 미국과 조율에 중재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3일간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을 하는 조건으로 6명의 미국인을 포함한 총 12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휴전 조건과 관련해 이는 하마스가 인질들을 풀어주고 이집트로 하여금 인도주의적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도처에서 들려온다면서 우리 인질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휴전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현지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 악시오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6일 인질 석방을 위해 사흘간 교전을 중단하라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연방 하원이 어제 저녁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의 급여를 1달러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부티지지 장관에 대한 보수 정치인들의 불만이 쌓인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실제로 홀문 규칙을 적용한 사례는 바이든 정부에서 처음 나온 것입니다. 이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원 보수 강경파 의원들이 바이든 내각 장관과 주요 공직자들의 급여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의 급여를 1달러로 삭감하는 수정안이 어제 저녁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해진 것은 하원 보수 강경파 의원들이 케빈 메카티 전 하원 의장 시절 공화당 회의 규칙 패키지에 홀몬 규칙을 포함시키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규칙에 따라 의원들은 세출 법안에 개별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거나 급여를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부티지지 급여 삭감 수정안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오랫동안 부티지지의 장관 재임 기간, 특히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틴 열차 탈선 사고에 대한 그의 대처와 정부의 전기차 도입 장려 정책에 대한 그의 지지에 대해 비판해왔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동성 배우자와 함께 입양한 쌍둥이가 태어난 후 출산 휴가를 내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당시 팬데믹 상황에서 공급망 위기가 시작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린 의원은 화요일 밤 투표가 끝난 후에 X에
피트 부티지지는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다며 그는 가짜 사진 작업과 납세자 자금으로 개인 제트기를 타고 성소수자 상을 받으려고만 한다. 수정안이 통과돼 기쁘지만 그는 한 푼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썼습니다. 케이틀린 서덜랜드 APT 사무총장은 팍스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부티지지 장관은 세금으로 지원된 개인 제트기 여행의 실제 비용을 알고 싶어하는 미국 국민을 계속 속이고 있다며 여러 차례의 정보공개법 요청, 소송, 진행 중인 감찰관 조사에도 불구하고 부티지지의 사무실은 공식적인 교통부 업무라기보다는 선거운동에 더 가까운 경합주 투어에 개인정보 제트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중요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티지지 장관 이외의 다른 연방 공무원들에게도 홀먼 규칙을 적용하려는 노력은 좌절됐습니다. 트로이 닐스 하원 의원은 2024년 교통, 주택, 도시개발 및 관련 기관 세출법 개정안을 발의해 도로교통안전국 행정대행인 앤.이. 칼슨의 연봉을 $1로 삭감했지만 표결 결과 264대 164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조지 산토스 하원 의원은 폴리 트로튼버그 교통부 차관의 급여를 $1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318대 112로 부결됐습니다. 랄프 노먼 하원 의원은 주택부 차관이자 연방주택의원인 줄리아 고든의 급여를 $1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민주당 전원에 공화당 일부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272대 155로 부결됐습니다. 한편 화요일 오후 제출된 수정안에는 그린 의원이 마르시아 퍼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의 급여를 $1로 삭감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하원 공화당 공식 웹페이지에 따르면 이 수정안은 나중에 지워지고 제한되지 않음으로 표시됐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조지아주 사상 처음으로 한인시장이 탄생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던 브룩헤이븐 시장 선거가 내달 5일 결선 투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화요일 치러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어느 후보도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계 시장 후보인 존 박시 의원은 약 43%의 득표율을 얻었고 로렌 키퍼가 30%를 얻어 결선 투표 티켓을 받았습니다. 지역 일간지 AJC는 이 두 후보의 입장을 확연하게 구분짓는 이슈가 $7,800만 규모의 새로운 시청과 이 복합부지 개발 프로젝트라고 보도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프로젝트에 찬성하지만 키퍼 후보는 반대 입장입니다. 2014년부터 시의회에서 일해온 박 후보는 다음 선거 운동은 키퍼 후보와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시의원으로 활동했던 경력을 내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2021년부터 23년까지 시예술문화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변호사이자 기업가인 키퍼는 브룩헤이븐 주민들이 시정부의 변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룩헤이븐은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돼 시정부 예산으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어서 더욱 한인 사회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이 한인 사회의 지원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조지아주 릴번 시의원으로 활동해온 윤미 햄튼이 화요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햄튼 시의원은 54%를 얻은 크리스티나 반 마넨 후보에게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귀넷 카운티에서 첫 한인 여성 시의원이란 역사를 썼던 그녀는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아쉬움과 새로운 각오를 밝혔습니다. 햄튼은 후회 없이 시의원 자리 내려갑니다 라며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딸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이 된 덕분에 한인회관을 통해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많은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세상이 헛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실망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나누며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미국 주요 도시 가운데 상점 절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뉴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싱크탱크 형사사법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24개 대도시의 상점 절도 사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상점 절도 건수는 2019년 상반기에 비해 16% 증가했습니다.
도시별로는 뉴욕의 상점 절도 건수 증가율이 64%로 가장 높았고 로스앤젤레스가 61%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지난해 이후의 상황만을 고려한다면 LA가 미국에서 가장 상점 절도가 심각한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의 올해 상반기 상점 절도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9%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뉴욕은 올해 상반기 상점 절도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전미소매협회는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등 4개 도시에서 지난해 절도로 인한 손실 액수가 1,120억 달러에 달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인 타깃의 경우 범죄 증가를 이유로 매장 9곳의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또 폐쇄된 매장들은 뉴욕을 포함해 샌프란시스코 등 상점 절도로 인한 손실이 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오픈 AI의 챗 GPT가 오늘 아침 대규모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IT 전문 매체 더 버지 등에 따르면 동부 표준시로 오늘 오전 9시를 전후해서 챗 GPT 접속이 약 90분가량 중단됐습니다. 이는 챗 GPT 이용자는 물론 오픈 AI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자체 도구를 구축하는 200만 명 이상의 개발자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픈 AI는 장애 발생 90여 분 뒤 문제를 파악하고 복구했다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장애가 발생한 이유 등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챗 GPT가 작년 11월 출시된 이후 간헐적인 장애가 있긴 했지만 이 같은 대규모 장애가 알려진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사고는 또 오픈 AI가 창립 이후 첫 개발자 회의를 열고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GPT-4 터보를 발표한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17일 스탠버드대에서 함께 강연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토통신이 오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 한일 또 한미일 협력을 설명하고 양국 관계 개선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미일 사이버 대책 강화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반도체를 포함한 중요 광물의 공급망 구축과 인공지능을 둘러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일본 정부의 경제 정책과 해외 투자자들이 영어로 행정 절차를 마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자산 운용 특구를 소개하며 투자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연은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와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 디켓 카운티 경찰은 실종된 13세 소녀를 찾고 있습니다. 마리아로만 확인된 이 소녀는 화요일에 스톤 마운틴의 홀리 햇지 700번지 인근에서 집을 나서는 모습이 목격된 이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경찰은 소녀의 키가 약 5피트 3인치, 몸무게는 약 120파운드, 갈색 눈과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소녀의 성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당시 소녀는 온통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소녀를 발견하면 911 또는 디켓 카운티 경찰서 특별 피해자 부서 770-724-7710으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연방 하원에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뉴스로 이 진행 상황이 일일이 다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지금 탄핵 조사가 진행이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분명한 근거가 될 만한 증거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앞장선 일선의 가장 프론트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제임스 코머 감독위원장이죠. 이 감독 책임위원장이 어젯밤에 저스트 뉴스에 지금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소환장을 지금 내고 있는데 소환장을 내는 이유는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인, 증언 혹은 증거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은행에다가 소환장 내서 은행 기록들을 지금 받아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한테 지금 소환장을 내서 의회에 나와서 증언해라. 의회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이러한 자료들 가지고 와라 라고 지금 계속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특별히 연방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공직자들이 이러한 소환장에 거부하는 모습을 지금 특히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사가 정치적인 조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코모 위원장은 어제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소환장 거부하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겠다.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게 돼서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공직에서 옷을 벗어야 되는, 공직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구속 같은 것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벌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회 모독죄를 적용을 한다고 해서 의회가 직접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가 할 수 있는 거는 의회 모독죄를 적용한다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의회 모독죄를 적용해서 수사를 해달라, 기소를 해달라라고 연방 법무부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고요. 결국은 연방 법무부가 연방 의회의 의뢰를 받아서 법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인데 지금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연방 법무부 자체가 지금 조 바이든의 의지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자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회 모독죄를 적용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감옥에 간다거나 공직에서 쫓겨난다거나 이러한 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은 분명한 것이고 그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전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의회 모독죄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압박카드로 사용은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코모는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인데 우리는 조 바이든을 타겟팅하고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모 위원장 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가족부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가족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하며 결국에는 우리가 인터뷰할 마지막 사람은 분명히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 헌터 바이든, 제임스 바이든 이렇게 먼저 조 바이든의 일가족들부터 의심을 받고 있고 증거들이 나와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의회 조사하고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 마지막에는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만들어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탄핵으로 연결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꼭 그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탄핵이 성사가 되려고 하면 상원에서도 동조를 해줘야 되는데요.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민주당 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는 대통령 하면 안 된다라고 민주당 내 여론이 완전히 딱 당론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 한 번 더 대통령 할래라고 끝까지 우기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야 그냥 탄핵해 가지고 물러나게 하고 차라리 새로운 인물을 세우자라는 민주당 내부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2024년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연방 상원, 연방 하원 그리고 각 지방 선거에도 전부 다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에 대해서
이게 공화당이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은 24만 불어치의 수표를 공개를 했죠. 20만 불짜리 한 장, 4만 불짜리 한 장. 그래서 결국은 해외로부터 이 가족들이 돈을 받아서 그 받은 돈 혹은 국내에 있는 회사들로부터 그런 돈을 받아서 그 받은 돈을 조 바이든한테 넘겨줬다. 근데 조 바이든한테 넘겨줄 때 그 체크에 써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repayment, 그러니까 대출을 상환하는 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한테 제임스 바이든 형제가 부부가 돈을 꾸었다가 다시 갚은 거로 되어져 있는 것인데, 꾸어줬다라는 기록이 어디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 기록은 바이든이 직접 제시해야 될 거다. 만약에 바이든이 그 기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꾸어준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repayment이라고 쓴 거는 거짓말로 쓴 거고 실제로는 뇌물을 받은 거다라는 것이 이제 제임스 코머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조 바이든이 동생한테 받은 이 24만 불의 체크가 뇌물을 받은 건지 아니면 진짜 꾸어줬다가 받은 건지를 증명하는 그 책임은 이제 조 바이든한테 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백악관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가 없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만 자꾸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머는 또한 감독위원회가 헌터 바이든이 수년 동안 아버지의 청구서 지불을 돕기 위해 사업 수익금을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결정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거들이 계속 모이고 있으니까 도대체 얼마의 돈이 나왔는지 이걸 결정하고 싶다. 이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이게 잘못된 블랙머니인지 그걸 좀 확인하는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자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고요. 증인이나 백악관이 문서와 증언을 재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고 존 솔로몬이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머 위원장은요. 우리는 마이크 존슨의 사무실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이들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증거 가져오라고 했는데 증거를 안 가져오면 의회 모독죄 적용하겠다. 그들이 대답해야 될 질문이 많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렇죠? 이제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미 1차적으로 다 지난주에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발표가. 우리는 이것이 국가안보 위기라는 것을 증명했다. 우리는 백악관이 이 그늘진 영향력 행사 계획에 대한 지식과 연루에 대해 몇 번이고 거짓말해왔다는 것도 증명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에는 아들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잃지 않은 게 없다, 관여한 적 없다 그랬다가 나중에 와가지고서는 알긴 알았는데 직접 참여한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은근슬쩍 바꾸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우리는 사람들이 의회에 오기를 기대하며 만약 그들이 오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이 모독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화당 코커스의 대다수가 내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실제로 공화당 하원 의원들 거의 대부분은 지금 제임스 코머 의원장의 의견에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너무나 많아졌다.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 바이든과 그 일가족이다. 그들이 나와서 답을 해야 될 것이다. 이 생각은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제 조 바이든 일가가 국민들의 이 의문, 궁금증을 풀어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국민들의 이 궁금증을 풀어주지 않고 끝까지 의회 출석 거부하고 증인 거부한다면 그것은 본인들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CNN에서 이러한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하죠. 45%, 49%. 트럼프가 49%란 이야기입니다. 바이든이 45%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밀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CNN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그 앞서서 있었던 다른 여론조사, 뉴욕타임즈의 여론조사도 보면 6개 경합주 중에서 5개 주에서 트럼프가 이긴다. 한 주만 바이든이 이기는 거로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속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여론조사 49대 45라는 이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양자 대결을 전제로 한 겁니다. 후보가 트럼프 아니면 바이든 2명만 후보로 나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 후보가 2명만 나옵니까? 천만에 만만해죠? 지금 녹색당의 웨스트라는 후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RFK 주니어도 있죠. 그러니까 최소 4명 그 이상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아무리 뭐 0.01% 이런 사람들이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들도 여럿 있다고 하지만은 조금은 신경은 써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 숫자가 최소한 2-3명은 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다자 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인 내지는 5인 정도의 다자 대결이 되는 것이 실제 내년 대통령 선거의 모습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양자 대결, 트럼프 대 바이든의 게임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100% 틀린 여론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세다라는 것은 알 수 있겠으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실질적인 결론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뉴욕타임즈가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던 핵심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RFK 주니어가 끼어들어가서 3자 구도를 놓고 보니까 RFK 주니어가 22%를 차지하더라. 4자 구도로 가니까 웨스트가 좀 더 표를 가져가면서 RFK 주니어는 표가 조금 빠져서 10몇 프로, 19%인가요? 그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RFK 주니어가 상당한 표를 끌어당기면서 트럼프 표도 바이든 표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표도 상당히 빨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다자 구도가 되면은요, 물론 트럼프가 바이든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는 거로 나오기는 하나 30%대로 떨어집니다. 이 둘의 지지율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상,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실제로 치를 때 상황을 놓고 보면 다자구도이기 때문에 다자구도에서 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절대 강자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최근에 뉴욕타임즈나 CNN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다자구도에 대한 부분은 기사 뒤쪽에 슬쩍 감춰놓고요. 전면에 기사 제목으로 뽑아내는 거는 전부 다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긴다. 이것만 기사 제목으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트럼프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려나 봐. 트럼프가 이기고 있대나 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꾸미고 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 지금 방금 드렸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여론조사를 제대로 분석을 한다면 절대 강자가 없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로 이해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2022년에 레드 쓰나미가 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결과 어땠습니까? 안 그랬죠. 2020년에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고 여론조사 다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안 그랬죠. 그래놓고선 나중에 가서 딱 엉뚱한 소리들 갖다 껴맞춥니다. 결과가 벌어진 다음에 막 해석을 갖다 껴맞추기식의 해석들을 하는 것을 나중에 저희가 보고 왔다라는 겁니다. 선거판이 그렇습니다. 언론이라는 것들이 또 승리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언론은 사람들이 구독률 많이 해주고 클릭 많이 해주고 광고 잘 들어오면 끝이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희가 속상하고 창피하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현실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선거판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다라는 걸 저희가 알아야 되겠다.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많은 마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속상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약간 앞선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번에 어제죠. 어제 화요일에 선거가 치루어진 주들이 몇 주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들에서 나온 뭐 켄터키나 버지니아나 뭐 이런 주들이 선거 결과 내놓은 모습을 보면서 AP가 분석한 내용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뭐냐 하면은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젠다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에서는 옳은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애를 쓰죠. 예. 그런데 그 옳은 이야기, 예를 들어서 생명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근데 그 옳은 이야기보다 사람들의 민심이 흘러가는 방향은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민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것을 설득하고 계몽하고 옳은 방향으로 오도록 계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못했던 겁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생명이 중요하다.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대로 설득을 못 시켜준 겁니다. 부모가 성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아이가 만들어지게 했으면 아이가 만들어지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수주의자들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설득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간과되고 있다라는 거죠. 보수주의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 결국 그것이 2024년 선거에서 또 다시 한번 트럼프나 공화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그 살짝 차이 나는 요 정도 부분은 얼마든지 그 정도
공화당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의해서 뒤집힐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최근에 선거 결과, 어제 선거 결과를 저희가 놓고 보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고요.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좌파 언론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과하면 안 됩니다. 얕잡아 봐도 안 되고요. 안심해도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보수주의자들한테 저희는 그렇게 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안심하지 마라. 꺼진 불도 다시 봐라. 그리고 국민들과의 스킨십 더 늘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내가 옳은 주장하고 있어라고 혼자서 떠들어봤자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들하고 스킨십을 하고 사람들을 대화하고 사람들과 대화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옳은 방향으로 선회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인들만 저쪽에 가가지고 야 일로 와라고 소리를 아무리 쳐봤자 국민들이 다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그러면 그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 하나 뽑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도 지금 속상한데 그걸 다시 옳은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만 방향을 돌렸다고 국민들이 무조건 다 따라간다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선회하게 해줄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화당 그리고 마가 유권자들, 마가 정치인들 이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홍성구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1월 8일 수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